경제 큐레이터, 요즘에는 경제 이야기꾼? 네. 네, 꾼입니다, 꾼. 이번에는 김치영 작가님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와이스트릿 네, 구독자님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또 제가 좀 부끄럽게도 그림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에요.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그림과 경제를 엮으셨어요. 네. 이번에 한 점 그림으로 읽는 경제. 와, 이 책인데 그림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됩니까? 그럼요. 읽을 수 있습니까?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경제에 관심을 갖고 싶은데 왠지 경제는 어렵다,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써보자. 오히려 쉽게. 네. 그럼 뭐가 좋냐? 좀 친숙한 걸로 네. 어그로를 끌어서 어, 일종의 빌미를 제공해서 경제에 좀 관심을 갖게 해보자. 그래서 그 어그로의 대상이 이제 그림이었던 거고요. 그림을 빌미로 경제 얘기를 풀어가는 뭐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독특합니다. 되겠습니다. 요거는 네. 그래서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그림과 경제를 몰라도 네. 읽으실 그냥 수 후루룩 있는. 읽으셔도 어, 제 생각에는 금방 읽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예. 챕터별로 다 독립적으로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 몇 개만 읽으셔도 되고 거꾸로 읽어도 되고 아무거나 이렇게 펼쳐서 읽으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어렵지 않은 네. 친숙한 그림으로 좀 몇 개 소개를 해주세요. 왼쪽에 지금 나가고 있는 그림이 반고흐의 압생트잔과 물병이라는 그림이에요. 저게 고흐의 그림이에요? 예, 반고흐 그림입니다. 압생트는 술입니다, 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잔에 들어있는 녹색의 그 음료가 압생트라는 술이에요. 예. 그리고 옆에는 물이거든요. 네. 이 압생트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유럽 전반에 굉장히 유행했던 술이고 예술가들이 엄청 즐겨 먹던 증류주입니다. 증류주. 그러니까 우리 약간 소주하고 소주. 비슷해요. 소주하고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녹색인 이유는 쑥을 원료로 해가지고 만들거든요. 네. 근데 먹는 방법이 물을 타서 먹어요. 물을 타면 약간 희뿌옇게 변하는 거. 이렇게 네네네. 먹는 약간 독주이기도 하고 45도 평균 45도 정도 되는 독주이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압생트라는 거를 고흐도 많이 즐겼고 그래서 고흐가 압생트 잔을 놓고 있는 걸 다른 화가가 그려준 작품도 있고 이거는 고흐가 본인이 압생트 잔하고 이 물병을 그려놓은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흐가 이 술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죠? 고흐도 술 좋아해요. 맨날 취해 있었나요? 고흐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고흐가 쓴 그 편지에 보면 화풍? 그 얘기도 제가 뒤쪽에 할 건데 네.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화풍 이런 것도 사실은 취해서 그린 거다. 제가 취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다. 이게 스타일을 만든 게 아니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 압생트라는 술의 어떤 성분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경제적으로 풀어갈 때는 저는 최근에 이제 삼양식품이 이 우지라면이라는 걸 새로 나왔어요. 우지파동 아시죠? 우지파동. 네. 처음에 그 옛날 삼양라면. 그게 그 소우지로 네네. 만드는 거였는데. 우지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공업용 우지 아니냐. 소 기름을 얘기하는데 네. 공업용 기름에 우지를 가져와서 식품을 생산했다. 그래서 난리 난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한 게 있어서 제가 그 얘기부터 그림으로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그림이 특이한 건 없죠. 약간 고흐 그림이라고 하니까 보면 약간 고흐의 스타일 같네라는 정도랑 이게 뭐 그린 거야? 압생트하고 물병을 그렸구나. 요거 말고는 사실 큰 그림에서 얘기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지파동부터 방금 전에 얘기하셨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1989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업용 우지를 가져와서 식품을 생산하는 데 썼다라는 걸로 이제 큰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삼양식품만 기억하고 있지만 오뚜기도 있었고요. 예. 몇몇 하인즈 코리아 뭐 이런 데들도 같이 포함이 되면서 5개 식품업체가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거 굉장히 컸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1995년도에 이게 대법까지 가서 완전 무죄 판결을 받거든요. 예. 이게 공업용 우지긴 한데 그거는 들여올 때 자체가 공업용 우지라는 거지 그걸 가져와서 처리해서 식품용으로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식품관련법이나 이런 데 있어서 무지의 결과인지 우리가 저게 몇 년도였죠? 1989년도예요. 저 되게 어렸을 때인데 네.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고 네. 그때 만약에 삼양라면을 먹으면 무슨 뭐 공업용 기름 잘못 먹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네네. 정도로 어릴 적에 뉴스 보고 놀랐는데 그 이미지 엄청 강했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 공업용이 우리가 말하는 막 오일류의 그 공업용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석유 같은 게 아니고. 그걸 가공해서 식품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인체에 무해한.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보여준 저 뒤에 배경에 살짝 나오는 저 봉지. 네.
최근에 삼양라면이 만들었죠. 삼양식품이 내놨잖아요. 네. 다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억울함을 본인들이 그러니까 창업주의 억울함을 다시 저거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맞아요, 테고 따님이 이제 나와서 이거 브리핑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삼양식품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이 오욕을 한번 씻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걸 내놓은 건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우지파동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삼양라면이 라면업계 1등이었는데 이 우지파동 때문에 농심한테 1등 뺏기고 완전히 추락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이미 농심이 삼양라면을 라면 시장에서 앞서 있었어요. 그렇긴 한데 추락의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죠. 그렇죠. 사실은 1등 자리를 내놓고 어느 정도 치열하게 시장 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서 우지파동이 나니까 사 먹겠습니까 싶은데. 그때 또 제 기억에는 삼양식품에서 내놓은 삼양라면이었잖아요. 네. 이름이 붙은 거예요. 회사 이름이. 그러니까 제품에. 더 결정적. 그러니까 더 그 타격이 컸죠. 네. 그래서 30%대가 무너지려는 시점에 우지파동이 나오면서 시장 점유율 제가 그래프 옆에 붙어 있지만 저기 시장 점유율이에요? 네. 빨간색,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은 게 네. 처음에는 삼양라면이 우리나라에 무조건 라면 1등이었죠. 50% 넘는 점유율을 네. 갖고 있다가 80년도 후반에 들어오면서 농심이 앞서요. 그러면서 한 36%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우지파동이 난 이후에는 그냥 20% 아래로 추락, 10%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대법에서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공업용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삼양라면은 저거 공업용. 극복하는데 진짜 30년? 사실은 넘게 거의 걸리죠. 아직까지도 극복이 안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삼양구지라면 지금 내놓고 완전하게 씻어내겠어라는. 근데 이거는 최소한 40대 이상 돼야 기억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 우지파동을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아까 고우의 그림, 네. 압생트와 물잔이라는 그림에서 압생트 얘기를 해보면 네. 쑥을 원료로 한 이 술이 사실은 판매고예요. 제가 이제 술병 이게 물병인데 좀 그래프처럼 높낮이. 네, 그래프처럼 제가 만듭니다. 높낮이를 해놨거든요. 1874년도에 70만 리터 정도 판매되던 압생트가 예. 1910년도에 3,600만 리터가 팔립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팔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러다가 1915년도에 제로. 아예 못 팔아요. 이때는 금주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압생트 아예 판매 금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다시 재판매가 되면서 80만 리터 아주 옛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올라오는 이 그래프를 겪는데 2015년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압생트라는 술은 아까 쑥을 원료로 한 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너무 인기가 커졌죠. 1900년대 들어오면서. 그 이유는 사실 이 술이 맛있거나 이 술이 정말 좋아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다음 장에 제가 살짝 표시를 해놨는데 네. 프랑스에 대규모 포도 병충해가 일어납니다. 바이러스성 질병이 일어나면서 네네네. 프랑스 포도밭이 쑥대밭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랑스 사람들 뭐 좋아해요? 와인. 그죠? 와인 생산이 안 되죠. 확 줄어드니까. 와인 생산이 안 되니까 와인 가격은 어떻게 되죠?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죠. 예. 그럼 일반 서민들이 못 먹겠잖아요. 그래서 찾은 술이 압생트. 그러니까 소주예요, 소주. 증류주. 야, 와인 못 만드니까 그냥 증류주라도 뭔가 좀 해서 요거라도 먹자. 야, 와인 너무 비싸네. 이거 우리 어떻게 먹니? 그래서 1910년도에 그냥 압생트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프랑스 내 압생트 브랜드만 1000개가 넘게 팔려요. 그 정도로 유행하던 술인데 포도 병충해라는 거는 언젠가는 극복이 되죠. 네. 극복한 방법도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 박테리아 질병에 강한 미국산 포도 품종을 가져와서 프랑스산 포도 품종에 접붙이면서 잡종을 만들어서 극복하거든요. 개량. 네, 개량종.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죠. 우리는 항상 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견뎌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포도는 이제 어느 정도 포도밭도 다시 살아나고 포도가 생산되기 시작하고 와인이 시장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싸고 즐기고 있는 압생트가 시장을 잘 지배해 버렸잖아요. 네네. 그럼 이 시장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 약간 음모론인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포도주 업체, 그러니까 와인 제조업자들이 이 압생트의 투존이라는 성분의 논란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압생트에 들어있는 투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투존이 중독도 일으키고 뇌세포를 파괴한다는 논란이 그 당시 유럽에 굉장히 크게 퍼져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논란이 어디까지 커지냐면 금주법까지 투존을 먹지 마라. 네네네. 그래서 심지어 금주법이 1915년도에 실행되면서 투존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장이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지파동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시장에서는 경쟁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우지 파동을 일으켰다라는 뭐 일종의 음모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하게 그 당시에 유럽과 프랑스에는 이 투존 논란 역시도 약간의 경쟁 시장에서의 이 경쟁 관계, 시장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게 있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금주법이 내려진 다음에 투존을 아예 판매도 못하고 제조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투존 압생트의 투존에 대한 유해성이 너무 과장돼 있더라라는 게 밝혀지면서 2015년도에 재판매. 지금 유럽 가시면 사 먹을 수 있어요. 압생트 팔아요. 녹색병. 옛날에 우리 그 나폴레옹이나 뭐 이런 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앱솔루트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투존이라는 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림에도 이런 게 등장한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고흐의 그림이네요. 네. 고흐의 이 그림이 사실은 알코올 중독 투존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생트 때문이라고. 압생트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두 가지예요. 해롱. 네, 빙글빙글 도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그렸다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바라기부터 시작해서 고흐가 노란색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예. 근데 압생트를 많이 먹고 투존 성분이 그 몸에 많이 흡수되면 이른바 황시병이라는 게 생긴다. 그러니까 노란색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흐가 이렇게 노란색을 많이 쓴 거야.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네, 알 수는 없고 그리고 그 고흐가 그려낸 이 고유의 이 스타일을 우리가 오로지 이 술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 또한 과장인 것 같아서. 그러면 술 덕분에. 술 때문에는 아니고. 술의 영향이 요만큼 뭐 있었다. 요 정도로 얘기하면 우리가 또 요런 거 알고 있으면 밖에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고흐 그림 어디 전시 보러 가면 또 아는 척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써먹어야지. 여러분 이래서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저도 그림은 진짜 1.5씩인데 이렇게 또 이어서 갈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고흐 그림이 나왔으니까 옆에 보면 방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오른쪽 그림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보고 아름답다라고만 생각해도 돼요. 되게 예쁜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그 아를리라는 프랑스의 거리에 9월 중순을 그린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재밌는 얘기들이 숨어져 있는데 이거 보시죠. 아까 제가 9월 중순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저는 경제만 본다 그랬잖아요. 저 그림의 아까 그 우측 상단 하늘 그림이에요. 저는 경제만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천문학자들은 별만 봐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저 위에 있는 별의 별자리를 본대요. 저게 별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흐가 위에 별도 대충 그린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그 별을 그 자리에 그대로 그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별이 정갈자리하고 물병자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고흐가 내가 이 그림을 언제 그렸어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1888년 파리에 9월 중순에 그렸다. 16일 아니면 17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날짜까지? 천문학자들이 이 그림을 분석해서 이 아르레 이 시기에 저 별자리가 보이는 거야. 저 위치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정말 아는 만큼 보이고 관심 있는 것만 본다라는 게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다는 거고. 신기하네요. 그러면 저는 뭐가 보였을까요? 뭘 보신 거예요? 가로등? 저는 여기 가로등을 봤어요. 가로등. 아니 왜 가로등? 그러니까 아까 황시병 때문에 만약에 그 고흐라는 사람이 노란색을 봤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당시 18세기하고 19세기에 가로등은 그러니까 이런 가로등은 원래 노란 빛이 났습니다. 누런 등. 왜 누런색이 나왔을까? 이건 에너지원 때문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석탄가스라는 걸 썼어요. 가스등.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램프의 에너지원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용해 왔나? 그러니까 우리가 횃불 들다가 그 다음에 뭔가를 태웠어야 되잖아요. 고래 기름은 들어보셨죠? 고래에서 우리가 기름 빼가지고 그걸로 했잖아요. 그게 램프에 불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고래 기름을 사용하다가 고래 기름하고 석탄가스가 이제 어느 정도 중간에 결합되고 그리고 나서 석유의 시대로 넘어가고 석유의 시대에서 지금 이제 전기 시대로 왔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원의 변천사 중에 18세기, 19세기에 이 아르레 거리에 있는 이 가로등에서 우리는 이 가로등 등빛을 보면서 이 가로등의 에너지원을 알 수 있고 그 에너지원 때문에 이 노란색이 나오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다. 이게 그 천막 안쪽에 뭐 페인트 칠이 노란색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색깔을 칠했고 보이는 대로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탄가스가 탄화수소하고 만나면 이게 연소하면서 노란 빛을 낸답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누가 가로등은 화가가 개발했어요.
가로등을 화가가 개발해요. 그래요? 네. 무슨 뭐 전기 아니면 뭐 물리 이러한 사람 과학자가 아니라? 네. 이 사람은 화가이자 발명가인데 네덜란드의 화가인 밑에 우측에 나가고 있는 그림 얀반테르 헤이덴이라는 사람이 이 가로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 네덜란드에 가면 이 사람이 이 그 가로등을 개발한 이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란 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기둥 네. 같은 거에다가 램프를 위에 다는 형태로 해서 가로등을 만들어 보자라는 가로등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 기둥 안에는 연료통, 여기에는 유체 기름 같은 걸 가득 채웠고 그리고 여기에 심지를 넣어서 삼투압으로 위로 올라와서 불을 붙이면 이 주변을 밝힐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사람이 얀반테르 헤이덴이라는 네덜란드의 화가였다. 근데 이 사람은 사업성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냥 개발만 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암스테르담 시에 가요. 요거를 도입해라. 공공 분야에서 내 걸 채택해라. 그러고 제안을 해서 이게 시에서 채택이 됩니다. 채택이 돼서 1669년도에 1800개의 가로등을 암스테르담 시에 설치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게 2400개까지 늘어나요. 예. 그것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도입하게 하고 자기가 가로등 관리관이 됩니다. 와. 그래서 자기가 이 동안에 계속 이걸 다 시에서 꼭 돈 받아서 설치하고 하는데 더 웃긴 거는 자기 형님이 예.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에요. 집안이 집안이 만드는 사람이에요. 떼돈 벌었겠다. 그래서 가로등을 형님 내에서 만들고 이걸 암스테르담에 깔고 자기가 관리하고 월급도 받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1600년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하나 발명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한테 정부에게 이제 독점권을 다오. 네, 막 이럴 그런 수 있는 거죠. 시절이긴 해요. 왜냐면 동인도 회사도 그 동인도 어디 뭐 탐사권, 뭐 자원개발권 이거 이제 독점권 가져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죠. 야,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천재들이냐? 그러니까 재밌는 건데, 야.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가로등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 당시에 암스테르담은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던 그쵸. 도시잖아요. 무역의 중심. 상업적으로. 그 다음에 운하가 촘촘하게 깔려 있던 도시. 밤에 사고가 많이 났대요. 운하에 실족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물에 빠져서 생각보다. 네, 어두우니까. 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사람도 덜 죽었고, 그 다음에 저녁까지 일할 수 있으니까 상인들이 늦게까지 일하면서 돈을 더 벌었고, 생산성이 높아졌네. 생산성이 높아졌고, 이런 일들이 암스테르담 시에서 일어났고, 근데 대가는 치렀죠. 세금이 올라갔습니다. 세금이 왜 올라가요? 이거 가로등 시스템을 설치비? 운영하는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비 또 그래서 연료비. 이게 명확하게 어떤 세금을 걷었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는데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렸다라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가로등을 발명하고 그 집안은 또 부자가 됐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불을 밝혀서 생산성이 높아졌고 경제가 또 부흥이 됐고. 네. 근데 이 얀반테르 헤이덴이라는 사람은 이것만 개발한 게 아니에요. 이동식 소화 시스템. 소화기요? 네. 그러니까 소화기는 아닌데 우리 이렇게 마차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물 뿌리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도시의 화재 이런 거를 막아보려고 그것까지 개발했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아마도 본인의 그림을 이런 걸 그려서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화가로도 되게 그림 보세요. 엄청 잘 그렸어요. 사진 같죠. 이게 암스테르담 시에 되게 오래된 교회의 모습 주변을 그린 거거든요. 운하하고 뒤에 보이는 첨탑 같은 거 가운데에 네. 첨탑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오래된 교회인데 아직도 암스테르담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아마 제가 사진 놔뒀을 텐데 오른쪽에 사진 보이시죠? 이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네, 암스테르담 구교회라 그래서.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이 얀반테르 하이덴이 이런 그러니까 도시 풍경을 주로 그린 화가거든요. 근데 세밀함이 아주 끝내줍니다. 저게 한 400년 된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도시를 사랑했고 도시의 그림도 많이 그렸고 그래서 도시가 조금 더 빛나 보이길 원해서 가로등을 설치했을 수도 있고, 도시가 화재 나서 소멸되는 게 싫어서 그런 걸 개발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암스테르담을 사랑한 네. 화가이자 발명가. 네, 발명가 돈도 많이 번. 성공한 근데 발명가죠. 그게 반고흐 아까 그 밤의 카페 테라스 그 명화에서 거기서 가로등을 보셨다. 가로등을 보고 여기까지 연결. 제가 꼬리를 문다 그랬잖아요. 네. 책 재밌죠? 재밌네요. 이게 더 가야 돼요. 덜 끝났어요. 그림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지니까 재밌네요. 또 다른 사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얀반테르 헤이덴이 그려놓은 그림에서도 저희가 몇 가지 재밌는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아까 이 암스테르담의 오래된 교회를 그렸던 이거에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요즘은 네덜란드도 여행 가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옆에 보면 이 건물 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예. 건물 이런 건물들 이제 네덜란드 가면 많이 보시죠. 야 멋지다라고 보는 이 건물. 이 건물에도 재밌는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네덜란드의 운하주택이라고 하는데 전면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전면에 폭이 좁다고요? 네, 앞에서 그러니까 봤을 때? 건물 앞에 폭이 굉장히 좁고 어. 위로 올라가면 박공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예. 계단형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왜 만들었을까를 고민해 보신 적은 없죠? 땅이 뭐 제한적이어서 그런 거 아니? 이게 세금 때문이에요. 아. 그 당시에 건물주한테 세금 물릴 때 네. 전면의 폭을 기준으로 폭이 넓으면 세금 더 물렸거든요. 그러니까 폭은 좁게 안으로 네. 깊숙하게. 폭은 좁고 안으로 길고 가면서 넓어져요. 아. 약간 이렇게 안으로 가면 삼각형 건물. 그러니까 법의 맹점을 막 활용을 하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네덜란드 특유의 이 건물 박공 구조의 전면의 폭이 넓은 건물도 결국엔 세금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아.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남아있는 이 운하주택 중에 전면의 폭이 제일 좁은 건물이 1m 문 하나. 진짜. 뒤로 가면 5m. 왜 영화에 나오는 뒤로 가면 5m가 넘어. 그 어디더라? 그 해리포터가 뭐 보면 그런 집들 많이 네,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앞에 진짜 좁은데 네. 안으로 들어가면 넓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양한 세금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좋은 방향으로도 가고 나쁜 방향으로도 가고. 그래, 사람들은 그걸 또 네. 피해 가려고 어떻게 쓰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니까. 생활의 변화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창문세 이런 얘기 많이 아. 하잖아요. 옛날에 창문 개수로 돈 세금 내게 하니까 창문 다 막아버리더라 뭐 이런 아. 얘기 하는데 그래서 요 얘기하면서 책에는 잘 알지 못하는 되게 그 희한한 세금 얘기도 제가 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야. 연결하면서 좀 아니 이게 그래서 왜 그런 거 아닙니까? 부동산에서도 다주택자 중과세하고 그러면 똘똘한 한 채로 몰리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인간은 참 똑똑합니다. 어떻게든 피해 가죠. 아. 네. 그러니까 뭐 제도가 나오면 대안을 만들고 뭐 이런 것처럼 가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보면 예. 굉장히 세밀하게 그렸다 그랬잖아요. 이 박공곡물 아래에 보면 드럼통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어요. 저게 보여요?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제가 그래서 확대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원래 저 그림 크기가 얼마나 건데요? 그림 크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꽤 오, 클 오. 걸로 아는데 그림까지는 제가 좀 확인해봐야 그 되겠는데. 밑에 그 네. 오크통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오크통이 있습니다. 운하 옆에. 그리고 배에도 오크통을 실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네덜란드 하면 뭐예요? 맥주잖아요. 맥주. tulip 생각하시고 역시 저는 저 아름다운 시장. 사람이어가지고. 에이 뭐야? 저는 술 생각 잘 튤립법을 안 생각한 합니다. 거냐? 튤립법을 생각한 술 거죠. 생각 잘 안 해가지고. 근데 맥주. 맥주죠, 맥주. 맥주를 이 운하를 통해서 나르면서 운송을 했다라는 게 이 그림에도 그 당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에 심지어 어떤 한 네. 사람이 이 드럼통 앞에 이렇게 500장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도 그려져 있어요. 굉장히 세밀하게 그려놨어요. 그 책에 있는 그림만으로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확대를 좀 해놨고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구글 아트앤컬처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그림을 다 검색하실 수 있거든요. 아트 앤 컬처? 네. 그냥 구글 이미지가 아니라? 예, 예. 거기에 들어가면 전 세계에 전시되고 있는 그림들의 DV들이 다 거의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치시면 아마 거기서도 나오니까 재밌다. 한번 가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그러게. 겁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아예 모르니까. 네. 그게 왜냐면 이제 그림 모르는 사람들이 도전하기 힘든 게 까막눈이거든요. 그냥 보고 아니, 예를 내가 들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가나다라 되지. ABCD라도 읽을 네. 줄 알아야 책을 재밌게 보는 것처럼 그림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이 있었네. 네, 그렇게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야, 이거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암스테르담 시의 지도거든요. 지도예요. 보면 운하로 굉장히 꼼꼼하게 조밀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지역 어디든 운하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게 운하예요? 중간에 이렇게 보이시는 파랗게 길? 보이는 길들처럼 보이는 저 거. 미로 아니고요? 엄청난 운하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도시여서 아까 맥주도 이렇게 날랐지만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들 생필품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나르고 그랬으니까 이 발달돼 있는 이 교통 물류망이 그 당시에 암스테르담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에서 뭐가 다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주식시장도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죠? 최초의 주식시장. 동인도 회사도 네, 거기서 주식회사. 발생했죠. 최초의 주식회사. 네. 그다음에 세계 최대의 거의 항구가 거기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적인 미술 시장도 여기서 개화해요. 왜냐면 사람들도 많고 미술, 돈도 많았어. 미술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돈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상인들이 과거에 귀족들이 하던 걸 나도 따라하고 싶거든. 아. 내 집에 그림 하나는 걸어야지. 약간 이렇게 아. 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17세기 후반에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만 암스테르담의 인구가 20만 명이었는데 네. 최대 도시는 그 당시에 파리 50만.
런던이 3, 40만. 그 다음에 3대 도시가 암스테르담. 아, 이거 보니까 또 이제 그림 한 점 사고 싶은데. 우리 주식 투자 잘해가지고 예. 우리도 집에다 그림 한 점 걸어. 집에 그림 한 점 있어야지. 그 정도는 되지. 여기서 상인들이 그래서 그림 시장 커졌다는 거예요. 아, 우리까지 진입하면 그림 시장은 꼭지다.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시장하고 연결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작가. 네. 이 사람은 판화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거든요. 판화예요? 네. 우측에 있는 그림은 판화입니다. 묵시록의 내기사라는 그러니까 요한묵시록, 성경의 요한묵시록의 내용을 판화로 만든 건데 네. 이게 해칭 기법이라 그래서 원래는 금속 같은데 이렇게 하는 기법이에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해본 것 같은데. 애칭 말고 해칭. 죄송합니다. 애칭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아, 달라. 그러니까 아니랍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세밀하게 막 그 위아래로 그러니까 네. 수평 수직으로 이렇게 그 결을 내서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 기법을 금속에서 보통 금속공예에서 쓰는 기법인데 이걸 목판화에 가져와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화가인데요. 네네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일단 요한묵시록의 6장 1절에서 8절의 얘기가 들어있고요. 보면은 4명의 기사가 있고 이 사람들이 죽음의 기사인데 말을 타고 세상에 내려오는 뭐지 이게 묵시록이 종말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뭐 이런 내용이 그려져 있고 이 그림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뒤러라는 작가는 작품 몇 개만 제가 보여드리면 판화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특히 오른쪽에 기도하는 손 이거는 어릴 적에 많이 보셨을 텐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셨을 그림이에요. 이걸로 석고도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도 엄청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사진처럼. 네, 사진처럼 잘 그리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이쪽 이런 자화상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예수의 네 제자를 그린 그림이고 그러니까 원래 회화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렇게 판화로 다 돌아섭니다. 엄청나게 판화가 세밀하죠. 이렇게 판화 작품. 그러니까 이거 제가 구글 아트앤컬처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들어가서 이 사람 작가를 보면 판화 그림이 거의 50% 이상이에요. 근데 판화라는 건 사실 우리가 작품으로 치면 네. 진짜 그림하고 예. 판화 그림이 있으면 네. 뭘 더 비싸게 사실까? 진짜 그림 한 점밖에 없는 거. 그죠? 예. 판화는 그러니까 계속 찍어 놓을 수 판화라는 있어요. 거는 그냥 싼 작품.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판화는 그러니까 저가에 그냥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작품이었는데 이 뒤러라는 사람이 그 판화 시장을 바꿔놓은 사람. 아까 그 해칭 기법을 하면서 예. 다른 판화하고 완전히 다른 정말 멋있는 판화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판화라는 게 하나의 장르로 변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일종의 하잖아요. 대량 생산 같은 거요? 대량 생산했으니까 돈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시장도 볼 줄 알고. 그러니까 그림을 마치 공산품처럼. 네. 그래서 다양한 재밌는 것들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판화가 유행할 수 있었던 거는 네네네. 흑사병이에요. 예? 흑사병하고 네. 판화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예. 종교의 사람들이 기대기 시작했거든요. 제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 종교적인 그림을 걸어놓는 그게 유행했어요. 부적처럼. 근데 그림 비싸잖아요. 네. 판화는 싸니까. 그림보다는 싸죠. 그래서 그 시장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묵시록을 찍어낸 게 그 당시에 그런 스토리가 유행했어요. 종말론이 유행했어요. 그렇죠.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막. 야 드디어 신이 내려왔어. 심판의 날이 왔구나. 심판의 날이 왔구나. 그래서 집에 그 종교 그걸 관련 대량으로 찍어내고 사람들한테 판 거예요. 장사 잘하셨겠다. 그러니까 종교의 힘 여기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심리를 잘 읽은 사람이기도 하고 시대적인 배경도 있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해놨는데 예. 이 사람은 대량으로 찍어내니까 자기만의 로고가 있어요. 그림에 자기의 로고를 만든 사람. 이 밑에 보면 D자가 형상돼 있잖아요. 직인처럼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판화에는 이 D자 형상의 이 모양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전시하거든요. 출판과 관련된 무슨 그림 전시하면 이 판화 인쇄이기 때문에 이 뒤로의 작품 전시가 꽤 있는데 최근에도 올해에도 전시가 있었어요. 근데 작품이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생각보다 작아요. 이 책만 해요. 요 책만 해요. 이러면서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한 점 그림으로 읽는 경제. 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 점 그림으로 읽는 경제. 그래서 그림마다 근데 위치가 달라서 이 뒤로의 그림을 볼 때는 요 로고를 찾는 재미도 있어요.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 뭐 어디에 숨어 있냐 이런 재미도 조금 있어요. 원리를 찾아라처럼.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럼 뒤러가 왜 판화를 했느냐? 아까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뭐 종교화 이런 거 찍어낸 것도 있는데 사실은 뒤러의 스승이 유럽의 첫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니런베르크의 연대기라는 책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스승이 이거랑 목판화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니른베르크의 연대기에는 그림이 무려 1809개의 이 책 안에 그림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3분의 1이 목판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스승 밑에서 인쇄물을 하는 걸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는 금세공사였어요. 어렸을 때 화가가 되는 걸 반대해서 자기 밑에서 금세공을 배우게 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계속 화가가 되고 싶어 하니까 그럼 너 저 스승한테 가 라고 해서 그 밑에서 일했는데 그 스승도 인쇄업을 하는 사람, 그림도 그렸지만 그래서 거기서 그 인쇄업을 다 봤던 상황에서 시장이 열리는 걸 보고 판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아까 목판화에 사용한 해칭 기법, 그다음에 아버지는 금세공사였다, 그다음에 인쇄술이 그 당시에 또 나와서 시장에서 드디어 인쇄술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상황, 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결합되면서 시장을 읽은 거죠. 그러니까 뒤로는 나는 화가지만 나는 회화도 잘하고 다른 그림도 잘 그리지만 야, 돈 벌 구석은 판화에 있구나. 그럼 판화를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아버지한테 배운 이 금세공 기술에서 이 해칭 기법을 목판화에 도입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싸게 뒤로는 다른 일반 판화보다 3배에서 4배 가격도 비싸게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판화였으니까. 자기 이름도 찍어 넣을 정도로.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유행시켰고. 야, 멋지다. 근데 앞에서 이름 까먹었다. 그 가로등 만드신 분. 이름 어려운 사람. 얀반테르 헤이덴. 아유, 모르겠다. 헤이덴이라고 하죠, 그냥. 헤이덴. 네. 근데 그런 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술, 과학에도 관심이 있고 발명을 해서 네.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 화가들이 또 그런 재주들이 있는 사람이 있고 네, 그렇죠. 이거 또 어찌됐든 간에 경제랑 이어지는 책이니까 순수 미술만 하는 사람들. 한 점 그림으로 있는 경제. 경제하고 연결시켜봐요. 지금 띄우신 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 판화하고 이제 경제하고 연결시켜야죠. 어떻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쇄라는 게 그러니까 예. 세상을 변화시킨 여러 가지 축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식 축적을 얼마나 해내느냐가 국가의 경쟁력이고 산업의 경쟁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변화를 가장 큰 그림으로 보면 1번은 인쇄술의 발달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필사본으로 책을 만들고 이 필사본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만 공유하던 지식이 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대중으로 퍼지기 시작했네요. 그러면서 사실 사회 변화가 일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종교개혁도 그런 것 때문에 일었고 신분개혁도 결국에는 인쇄술이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식 축적의 양이 달라졌는데 현대사회에 와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더 세상을 발전시키는 건데 하나는 인터넷이었다. 인터넷은 쌓아놓기만 한 정보의 접근성을 넓혔으니까 어디서는 컴퓨터에 앉아서 누구든 이 접근성을 넓히면서 정보량을 늘리고 이게 공유되면서 사회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그렇죠. 지금이 이제 세 번째 데이터 센터라는 무서운 지식 축적. 이제는 책이나 문자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음악 모든 게 다 축적되면서 그걸 활용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더군다나 AI까지 활용하니까 이게 결국엔 세상을 변화시키는 3대 축이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것저것 데이터를 찾아보고 분석을 해봤더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쇄술 보급 전에 필사로 했을 때 전 세계에 보급된 유럽에 보급된 책의 권수가 얼마나 되냐 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 500만 권 정도에 해당되는데 와, 100개 써서. 네, 베껴 써서 그렇죠. 그 당시에 인쇄술 보급 전까지 우리가 한 500만 권 정도 책을 만들었어요. 유럽에서. 근데 이게 15세기 말 오타가 있네. 네. 15세기 오타입니다. 출간 서적 수가 이제 2억 권으로 완전히 인쇄술이 나오니까 예. 확 뛰죠. 그 얘기는 그만큼 그 많은 지식들이 많은 사람한테 퍼져나가고 그쵸, 있다는 그쵸. 얘기고 이게 18세기 들어서면 뭐 10억 권으로 가버리니까 완전히 위로 치솟아 올라버린 이건데 요 책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데이터 센터의 정보량을 책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한번 해봤거든요. 궁금해서. 예. 그랬더니 데이터 센터 한 개를 우리가 들어있는 정보량을 250 제타바이트. 제타바이트가 제타바이트? 네, 제타바이트가 10의 21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이트로 계산하면 200자 바이트고 200자? 경 다음이 자잖아요. 경으로 바꾸면 200경권 책으로 200경권의 책을 데이터 센터 하나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웬만한 이제 보통의 데이터 센터 하나가 그러니까 이걸 책으로 그냥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다는 계산이 나와요. 책 한 권이 1메가바이트라고 계산해서 우리가 정보량이. 네. 그러면 데이터 센터 한 곳은 미국 의회 도서관을 60억 개를 그 안에 넣어놓은 거라고. 미국 의회 도서관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약 3,200만 권의 책이 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막 만들어내는 거 이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이 정보들을 그쵸.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느냐로 보면 또 많이 볼 수 있고 네. 빨리 볼 수 있고 세상이 정말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 아마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아마 2배속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결되는 건 우리 이제 전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력 얘기까지 뭐 이 어. 책에 보면 그래서 요즘 전력 수요나 뭐 이런 것들에서 전력 관련주들이 폭등을 하거나 맞아. 원전을 다시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전혀 이쪽에 관심 없는 분들도 그림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방향성 뭐 이런 것도 조금은 아실 수 있게 뭐 이것저것 고민해서 이제 만들어. 이거 뭐 단풍이에요, 뭐예요? 이거는 유정이 폭발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와. 이것도 둘 다 사고를 담은 그림이어서 언뜻 보면 되게 화려하고 멋있는 그림이고 하나는 바다에 뭐 노을 풍경을 그린 그림 저기 같지만 나무 아니에요? 옆에는 나무죠. 나무 같은 것도 있고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앞쪽에 있는 거고요. 뒤쪽에 유정 하나가 굉장히 크게 폭발한 사건. 그러니까 그 석유 퍼내는 그 유정이.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작가는 그렇게 유명한 작가는 아니고요. 근데 유전이나 이런 그림을 그린 게 거의 유일합니다. 이 작품이 거의 유일해요. 그래서 밤에 불타는 유정이라는 작품인데 예전에 이제 오일러시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막 석유 개발 시대로 들어갈 때쯤에 미국에서 이른바 분유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안에 암석층에 고여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물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삼투압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거기 고여 있는 걸 꺼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스나 이런 것들이 차 있어서 폭발할 수 있다는 걸 몰랐죠. 그래서 폭발해서 큰 사고가 난 대표적인 사례. 그러니까 사람도 9명이 죽었고 이 유정의 대표도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상자들도 굉장히 속출해서 그 당시 언론에 굉장히 크게 난 사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초기 개발 시대에 유가의 흐름이라든지 우리가 시장에 너무 일찍 진입하면 망하잖아요.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돼야 그때서야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유가와 관련된 그런 숨은 얘기랑 이 분유정 사고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놓은 작품에서 굉장히 좀 제가 쓰면서도 재밌게 썼던 그림이어서 하나 가져왔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영국에서는 국민화가로 불리는 윌리엄 터너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노예선이에요. 노예선. 네, 그러니까 뒤쪽에 범선이 조금 보이는데 이 종호 학살 사건이라 그래서 예전에 삼강무역 시대에 영국의 노예선이었던 종호가 노예를 싣고 돌아오다가 133명의 노예를 바다에 빠뜨려서 죽인 사건이다. 왜요? 일부러? 네, 일부러. 보험을 타내기 위해. 그래서 그 얘기도 같이 풀어놓은.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노예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노예가 병들거나 죽으면 데리고 와봐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상품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보험사들하고 약관에서 죽거나 다치는 건 보상이 안 돼요. 근데 실종은 됩니다. 잃어버린 거니까. 당시의 제도가 손망. 손망. 그러니까 손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실족사나 실종은 비품이 아니라 사람한테. 사람한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걸 데려가는 것보다 그냥 질병든 노예까지 죽이는 게 낫겠구나 해서 그 당시에 133명의 노예를 바다에 빠뜨려서 죽인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림 앞에 자세히 보시면 물에 빠져서 이렇게 쇠고랑 차 있는 손, 다리 막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굉장히 끔찍한. 묶어놓고? 그냥 던진 거예요. 바다 속에. 와, 그러니까 노예니까 잡아오던 시절이고 그대로 인간들이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보험의 출발 얘기도 제가 조금 적어놨고 그다음에 삼강무역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해놨고 노예라는 게 우리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임금을 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을 대체한 노동력인 로봇과 노예를 비교해서 제 나름의 얘기도 좀 적어놨고 그런 것들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게 참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 그죠. 혹은 인간의 욕심 그런 게 다 반영이 된 게 또 역사이고 경제이고 또 그 안에 그걸 또 역사적으로 그림으로 또 풀어낸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또 이런 책도 우리가 지금 만나볼 수 있는 거고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결론 2장이 있습니다. 결론 있어요? 네. 결론. 어려운 경제 어떻게 배울까? 되게 좋은 결론이네요. 그죠. 가운데 딱 있잖아요. 여의도 이런 책 읽으면 됩니다. 저 일부러 이대호 대표 저거는 와이스트리트에서만 띄워주시려고 넣은 거죠?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다녀요. 다른 방송에서 강의할 때도 저 보겠습니다. 참 그래서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맹큐의 경제학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만화로 그려놓은 책이 있는데 만화. 이거 7권으로 돼 있는데 되게 어려운 듯하면서도 볼만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참고하실 만 이거 전혀 제 출판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옆에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가 같은 출판사에서 하나 넣어놓은 저 거예요. 홍춘호 박사니까요. 네, 홍춘호 박사님 거예요.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저의 책을 보셔도 그림 한 점으로 읽는 이런 거고요. 한 점 그림으로 읽는 경제. 한 점 그림으로 읽는 경제.
안 사시더라도 검색을 많이 하시면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서 자, 그리고 와. 이거 누가 저 AI로 저를 렘브란트 이미지에다가 아. 이렇게 그려놨어. 렘브란트 지형. 네. 제가 이제 요 책을 쓰니까 야 네. 드디어 너 이제 미술까지 진출을 하냐 그래서 AI로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재밌어서 그냥 우수시라고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 화풍으로 나는 그려도 되겠다. 고화풍으로 한번 부탁해볼까요? 클림프 나중에. 막 이런 이미지로도. 와,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그림도 AI가 그려주는 시대에 살다 네네. 보니까 옛날 그 그림에 대한 가치 또 다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점 그림으로 읽는 경제 김치영 작가, 네, 경제 이야기꾼 김치영 작가랑 함께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를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